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스펜서라고 합니다. 올해 58세, 호주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제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지만 동시에 제가 이루지 못한 꿈들이 떠오르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꿈 중 상당수는 제 친구 릴리안 브룩스, 즉 릴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릴리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쭉 함께 했어요. 같은 해에 태어났고 생일도 비슷했어요. 우리는 같은 학교를 다니며 마치 자매처럼 자랐죠. 저는 릴리와의 추억을 떠올리면 행복했던 순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늘 그녀를 따라잡으려 애쓰던 제 모습이 함께 떠오릅니다. 릴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운동이면 운동, 학업이면 학업, 심지어 말솜씨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릴리를 칭찬하곤 했어요. 엘리자, 너도 릴리처럼 노력해봐. 그 말이 칭찬인지 질책인지 애매할 때가 많았어요. 릴리는 항상 밝고 자신감 넘쳤지만 저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늘 붙어 다녔어요. 학교 끝나면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마을 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죠. 그녀는 늘 나는 언젠가 대도시에서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그저 그래,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릴리의 삶은 늘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대도시로 떠났고 명문 대학에 입학해서 꿈꾸던 예술 큐레이터가 되었죠. 저는 그때도 마을에 남아야 했습니다. 가족의 기대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도시 생활은 제게 너무 큰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고향에서 카페를 열어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릴리는 대도시에서 화려한 삶을 살며 성공 가도를 달렸고 저는 조용한 마을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안정적인 일상을 보냈죠. 가끔 그녀가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제 심정은 참 복잡했어요. 그녀는 늘 세련된 옷차림과 여유 넘치는 태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엘리자, 요즘 잘 지내지? 너도 도시에서 살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그 말은 단순한 인사였겠지만 저는 속으로 상처받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삶이 그녀의 살보다 가치가 덜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그녀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릴리는 점점 더 바빠졌고 저는 제 일상에 묻혀 살다 보니 연락도 뜸해졌어요. 그런데 몇 달 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아들 제이미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는 한국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승리감이 들었어요. 릴리는 늘 성공적이고 완벽해 보였지만 제가 몰랐던 약점이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호주에서 보던 몇몇 한국 드라마나 K-팝 정도가 전부였죠. 그래서 한국을 작은 나라, 덜 발전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릴리도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를 묘하게 위로했어요. 릴리는 그 이후로 한국에 머물며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엘리자, 너도 와야 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제이미 덕에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저는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뻔뻔하게 과장하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 리 없잖아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녀의 말을 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혔어요. 제가 한국에 직접 가서 릴리의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확인해 보겠다고요. 그녀가 저를 초대했을 때 저는 의외로 빠르게 좋아.
나도 꼭 가볼게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한국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나라인지 보고 올 거야. 그러면 릴리의 자랑도 쏙 들어가겠지. 그렇게 저는 릴리를 만나러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마음속엔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경쟁심이 더 컸어요. 제 삶과 릴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죠. 저는 이번 여행이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했던 건 저는 릴리가 말하는 완벽한 한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믿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는 제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깨닫게 되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 공항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곳이었습니다. 공항의 넓고 깨끗한 시설,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는 직원들의 태도, 최첨단 기술이 가득한 분위기까지.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인천공항이 세계 3위 공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를 기다리던 릴리가 공항에서부터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엘리자, 어때? 정말 멋지지 않니? 공항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저는 흘낏 그녀를 쳐다보고는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공항이야 잘 꾸며놓으면 어디든 이렇게 보이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놀랐어요. 제가 기대했던 건 낡고 오래된 시설이었는데 이곳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불려도 손색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저의 예상이 틀어지니 마음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괜찮아. 공항은 어디까지나 공항일 뿐이야. 진짜 한국은 다르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도 제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도로에는 질서가 느껴졌어요. 제가 느꼈던 다른 도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대체 왜 여길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지?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이었지만 아직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저 빌딩들 봐, 저기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도 많아릴 리가 창문 밖을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뭐, 이런 건 어디서나 볼 수 있지. 호주 대도시에도 다 있는걸. 그녀가 제 반응에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일부러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습니다.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릴리가 저를 덕수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전통 문화나 건축물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호주에서도 고풍스러운 건물은 흔했으니까요. 그래서 덕수궁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덕수궁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궁궐은 현대적인 빌딩들 속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단청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건축물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바람 소리는 묘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전통 건축이구나. 처음으로 저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조금 흥미를 느꼈습니다. 여기가 왕이 살던 곳이었대. 어때, 엘리자? 정말 멋지지? 릴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전통 건축은 또 처음 보는 느낌이야. 그 말이 나왔을 때 릴리가 기뻐하며 환히 웃었어요. 그 모습에 괜히 제가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덕수궁에서 받은 인상은 정말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릴리가 덕수궁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이곳은 일본 식민지 시절에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상처가 아직도 건축물 곳곳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한국의 역사가 갑자기 생생하게 다가오더군요. 이런 상처를 안고도 이렇게 멋진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니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덕수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해방촌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방촌은 서울에서도 특이한 분위기를 가진 동네라고 했어요. 실제로 해방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기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독특한 카페들과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있었고 그 분위기가 무척 매력적이더군요. 릴리는 해방촌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여긴 한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야. 그래서 해방촌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그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해방촌의 구석구석에는 분명 슬픔과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희망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고 그 결과가 지금의 해방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방촌의 언덕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볼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희망과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 같았어요. 릴리가 제 곁에서 말했어요. 엘리자, 한국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걸 딛고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었어.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정말 대단하네. 이런 풍경은 생각지도 못했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수궁과 해방촌에서 느꼈던 감동이 여운처럼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릴리를 보며 저도 모르게 묘한 질투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한국에 와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지? 릴리의 자랑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이제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저는 릴리를 이기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가 릴리와 비교할수록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또 묘하게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어요. 덕수궁과 해방촌을 돌아본 뒤 저는 조금씩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릴리가 이 나라를 너무 이상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강남에서의 사건이었죠. 그날은 아침부터 맑고 화창했어요. 릴리는 오늘은 서울의 가장 세련된 곳으로 가자. 며 강남을 제안했죠. 강남은 제가 유일하게 아는 한국 동네이자 호주에서도 유명한 곳이라 저도 기대가 됐습니다. 릴리는 강남의 넓고 깨끗한 거리를 자랑하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엘리자, 여기 정말 멋지지? 카페 하나만 들어가도 예술 작품 같고 거리 곳곳이 다 트렌디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동의하는 척했어요. 사실 그녀가 계속 한국을 자랑하는 게 조금 피곤하게 느껴졌거든요. 거리를 걸으며 카페와 상점들을 둘러보던 중 릴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전화를 받으러 길 건너편으로 갔고 저는 혼자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거리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널찍하고 정돈된 도로, 깔끔한 가게들,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 하지만 저는 한참 구경하다가 목이 말라 음료수를 사려고 지갑을 찾았는데 글쎄 지갑이 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방 안에서 잘못 찾았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가방을 2번, 3번 뒤져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설마 떨어뜨렸나? 아니면 누가 가져갔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갑 안에는 현금도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신분증과 여권, 호텔키, 그리고 제 카드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잔뜩 당황한 채 방금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며 지갑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주워갔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이 상황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더 막막했어요. 점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고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모든 게 불쾌하고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낯선 곳에서 혼자 당황스러워하고 있으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길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한 젊은 한국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더군요.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 저는 겨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방금 여기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는 친절하게도 저를 안심시키며 가방에서 보조 배터리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충전부터 하시죠. 그는 제 휴대폰을 충전해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지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침착한 태도에 저도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충전된 휴대폰으로 릴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그 남자는 제 전화를 대신 받아줄 테니 자신에게 맡기라며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그는 릴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몇 마디를 나누더니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친구분이 곧 여기로 올 거래요. 그리고 제가 함께 지갑을 찾아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의 말에 따라 다시 방금 지나온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얼른 달려가 확인했죠. 지갑 안에는 현금도, 카드도, 신분증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안도감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호주에서는 이렇게 지갑을 찾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지갑을 찾더라도 안에 있던 물건이 다 없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게 온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하며 그 남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별거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해요.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쉽게 손대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릴리와 다시 만나서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녀는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엘리자, 이제야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한 곳인지 알겠지? 나도 남은 인생 여기서 사는 게 꿈이야. 저는 릴리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배려는 제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남자의 친절한 미소와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떠올랐거든요. 호주에서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리고 제가 한국인처럼 길 잃은 외국인을 만났다면, 과연 그렇게 도와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부끄럽게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리고 제 삶의 태도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지갑 사건을 되새기며 잠을 설쳤던 저는 다음 날 아침부터 묘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직함을 직접 경험한 후 이 나라에 대한 제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국이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릴리는 이날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엘리자, 이번엔 너도 정말 좋아할 거야. 우리 찜질방에 가자. 그녀는 찜질방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곳처럼 이야기했죠. 저는 사실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우나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글쎄, 그저 뜨거운 방에 앉아 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릴리가 너무 신나하길래 못 이기는 척 따라가기로 했어요. 찜질방에 들어섰을 때 첫인상부터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니 다양한 테마의 방들이 보였죠. 릴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여긴 그냥 사우나가 아니야. 각 방마다 건강에 좋은 테마가 있어.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한번 들어가 보면 왜 사람들이 여기서 힐링한다고 하는지 알 거야. 릴리는 먼저 황토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방에 들어가자 몸을 감싸는 따뜻한 공기가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황토의 은은한 향과 온기가 온몸을 이완시키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녹으면서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릴리는 옆에 앉아 편안히 기대며 말했어요. 황토가 몸에 정말 좋대. 여기 오래 있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여기 좀 오래 있어야겠다. 한국 여자들처럼 피부 좋아지면 좋잖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니 아예 자리를 잡고 눕고 싶더라고요. 결국 릴리가 이제 다른 방도 구경하자고 설득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도 하나같이 흥미로웠어요. 소금방에서는 공기가 상쾌하고 얼음방에서는 더운 몸을 식히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색다른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찜질방을 힐링의 공간이라고 부르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구경한 뒤 릴리가 추천한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에선 식혜랑 맥반석 계란이 필수야. 이것도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알려줬는데. 정말 재밌지? 그녀는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 식혜를 한 모금 마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과 하나씩 씹히는 밥알이 정말 기분을 좋게 만들었거든요. 맥반석 계란도 독특했어요. 그냥 삶은 계란인데 색도 다르고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참 별미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계란 3개를 순식간에 먹어치웠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한참을 웃고 떠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릴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그냥 친구로 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릴리, 너랑 이렇게 웃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제가 솔직히 말하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어릴 땐 우리 늘 이렇게 웃고 놀았는데. 엘리자, 난 내가 여기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랑 이렇게 다시 여행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뭉클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여전히 릴리를 이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녀가 제 친구로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찜질방에서 나온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과 그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릴리, 내가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자랑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제가 불쑥 말을 꺼내자 릴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그렇지. 여기 정말 대단한 곳이야. 나도 우리 제이미가 한국 며느리를 만난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작고 가난한 곳이 아니라 아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만들어낸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여전히 릴리를 질투하며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만 품고 살았겠지. 그런데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니 모든 게 달라졌어. 한국은 내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준 곳이야.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릴리에게 말했습니다.
릴리, 이번 여행 덕분에 너와 다시 예전처럼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 고마워. 릴리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엘리자, 너야말로 고마워. 한국은 우리 관계를 회복하게 해준 고마운 나라잖아.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다시 호주로 돌아가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릴리와의 우정도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모두 한국 덕분에 회복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나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